안녕 여러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학사 중에서 고대 문학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원시 문학이랑 이제 고대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어서 어디로 가냐? 바로 중세로 가야겠죠.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페이지 200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길잖아요. 중세가 중세 전기하고 후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중세 전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중세 전기는 20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뒤로 딱 넘겨서 여기 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200 몇 페이지냐? 201페이지 여기까지가 중세 전기 문학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중세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전에 고대 문학을 공부를 했었죠. 고대 어떻게 나눠졌어요? 바로 이제 고대 그 국가 이전에 있었던 원시 문학,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생기는 이제 고대 문학으로 넘어가게 됐었죠. 그래서 고대 문학으로 넘어가는 기점은 바로 국가가 발생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문학에서는 어땠어요? 원시 시대 때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과 싸우고 통합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만들어냈죠. 만들어내면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족이 우월하다, 우리 부족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문학작품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세운 신비한 이야기 하는 건국신화, 그걸 노래로 부르면 건국 서사시.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에 누구겠어요?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의 일대기, 영웅 이야기,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영웅서사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고대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는요, 우리 부족이 너네 부족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국가를 세운 것이지 라고 하는 고대는요, 약간 자기 중심주의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를 깔고 지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는요, 특징이 바로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중심주의를 내세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고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세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고대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중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중세는요, 고대와는 다르게요, 어떤 거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바로 중세 보편주의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전에 고대의 자기중심주의는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내용이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중세는요, 좀 달라요. 둘 다 지배하는 건 같아요. 둘 다 지배하는 원리로서는 같은데, 이제 지배하는 원리로 중세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지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피지배층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덕치, 그리고 민심을 얻게 돼서 내가 이렇게 민심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스리게 된다면 피지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일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고대처럼 그렇게 막 내가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주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일을 하니까 생산력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겠죠? 지배자가 더욱더 이익이 있겠죠? 더욱더 국가의 힘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능률이 더욱더 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세에는요, 바로 이제 공통의 종교인 불교, 공통의 글자인 한문, 그리고 법, 이런 거를 가지고 공통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지배를 하는 원리, 이게 바로 중세의 보편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의 글자인 불교, 공통의 종교인 불교, 공통의 글자인 한문,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시기를 전부 묶어서 중세 보편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부 묶어서 중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고대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고대는 자기가 더 우월하다 이걸 주장을 했다면 중세는 우리가 다 같다, 보편주의, 같은 사람이다, 이게 지배 원리예요. 그렇게 해야 더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지배자가 더 큰 이익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배 원리로서 보편주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기를 중세라고 묶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세라고 묶는데 중세가요 두 시기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중세 전기의 시기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세 후기로 나뉘게 된답니다. 그럼 중세 전기 앞 시기, 중세 뒤 시기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학을 담당하는 문학 담당층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를 전기하고 후기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나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불교와 한문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지만 문학을 담당하는 층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기하고 후기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럼 중세 전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요. 바로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고려 전기까지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삼국시대에서 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 또 본다면 삼국시대에서 그 다음 이제 동이신라 시대에서 특히 육두품 같은 경우가 나중에 고려시대로 가게 되면 문벌귀족으로 올라가게 되죠. 결국에 육두품이 결국에 이제 왕건 세력이랑 같이 힘을 잡아가지고 고려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벌귀족으로 이제 고려의 이제 지배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 이어지죠. 문학을 담당하는 층이 이어지죠. 그래서 삼국시대하고 고려 전기를 묶어서 중세 전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문학 담당층이 크게 변하는 사건이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바로 무신정변이랑 몽골의 난을 기점으로 문학을 담당하는 층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게 되죠. 자,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신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에서 큰 불만을 품고 너네가 글 쓰고 이런 거 하면 다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였죠. 자, 이걸 통해서 문벌귀족은 몰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누구였어요? 바로 원의 세력을 뒤에 업고 태어난 우리가 권문세족 집단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 권문세족 집단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무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공부만 하던 문벌귀족보다는 좀 수준이 조금 떨어졌겠죠. 문벌귀족보다는 학문적인 어떤 역량이나 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향리들을 대거 이제 등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용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신진 4대부들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신진 4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문벌귀족에서 이런 사건을 거쳐서 문학 담당층이 변하게 됐죠. 그래서 중세 후기구나, 전기가 달라졌구나라고 보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진 4대부들이 결국에 이제 고려 후기, 고려가 이제 망해가면서 신진 4대부가 이제 두 파로 나뉘게 되죠. 고려를 따를 것인가 하는 정몽주파, 아니다 나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정도전파, 이렇게 나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조선이란 나라로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신진 4대부가 또 막 갈라지게 돼요. 여러 가지로 막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에 이들이 조선시대로 가면서 사림이랑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중세라고 한다면 전부 다 똑같이 불교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한문을 쓰고 있고 이런 점에선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중세로 묶이지만은 문학을 담당하는 층이 전기에는 육두품에서 문벌귀족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이 둘은 딱 이어지지만 무신정변과 몽골의 난을 기점으로 인해서 크게 한 번 변하더라. 그래서 고려 후기하고 조선 전기를 묶어서 중세 후기로 묶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딱 기억을 하고 이 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글을 한번 볼까요? 중세 문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중세 뭐라 했죠? 중세는 보편주의라고 했어요. 아까 그쵸? 중세는 중세 보편주의다. 너와 나는 같다 라는 지배 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한문이랍니다. 한문. 공동의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세의 문학은 대체로 나왔죠? 동아시아 문명권의 공동 문어인 나왔죠? 공동의 글자 언어인 뭐가 등장했다? 한문의 등장이 바로 중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문으로 문학활동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중세를 가르는 기점은 바로 한문의 등장이 되는 거예요. 공동의 글자의 등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편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공유하는 문학 구범을 갖춘 한문 문학을 창작하고 한문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문 문학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당연히 한자가 들어왔으니까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차자표기법이 발달하게 됐었다. 그래서 차자표기 문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자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 우리 말은 있었죠. 우리 계속 얘기하죠. 우리 말은 있었어요. 말을 어떻게 표기할지 글자가 없었죠. 근데 이때 와서 글자가 생겼어요. 글자가 뭐 바로 한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한문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 말을 표기해야겠다. 이게 바로 차자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빌리다고요. 자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차는 빌리다. 여기에 자는 글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방법이죠. 어떤 글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거야? 한문이겠지. 그렇지. 한문이 들어왔잖아. 한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 여러분 수업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글씨가 없어. 슬슬 쓸 수가 없어. 어떻게 썼다고? 바로 한자가 이제 한자라는 그 문자가 들어왔으니까 한자를 빌려서 표기를 해야겠구나. 이게 바로 차자 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들어왔으니까 차자 표기를 사용한 문학이 발달한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 차자표기를 가지고 차자표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두라든가 차자표기 하는 방법에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방법이 이두, 그리고 구결이라든지, 그리고 향찰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여기 문학 교과서에서는 향찰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차자표기, 그러니까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방법에는 이두, 구결, 향찰이 있는데 특히 이제 향찰에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두나 구결은 뭐 그렇게 문제로 물어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빌려서 표기를 하더라. 그래서 향차를 가지고 표기한 문학 작품이 뭐겠어요? 바로 향가가 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중세는 이렇게 이제 중세 후기에 조선 전기로 넘어가게 되죠. 이 조선 전기에 우리가 뭐가 나오죠? 바로 한글이 드디어 창제되기 시작하게 된답니다. 그럼 한글이 창제됐으니까 그러면 글자가 뭐가 생겼지? 한글이 생겼죠. 그럼 뭘 쓰겠어요? 한글로 쓰겠죠. 그러니까 국문 문학이 우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세 문학은 여기 특징 나왔죠? 중세 문학은 어떻게 했다고? 구비 문학, 한자나 우리 한글이 없었을 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 문학 있었겠고, 그리고 한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문으로 쓰는 한문 문학이 있겠고, 그리고 그 한자를 빌려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는 자자 표기 문학이 있게 되겠죠. 자, 이거 다 한자 때문에 생겨난 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전기가 되면서 우리가 한글 창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당연히 국문 문학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 영역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한자를 이용한 두 개, 한문 문학과 차자표기 문학,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국어가 그러니까 한글 창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국문 문학,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이 공존했다. 이게 뭐라고? 중세 문학의 특징이 되는 거랍니다. 자, 너무 지저분해서 지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위에서는 이거 차자표기, 이게 바로 차자표기, 이게 바로 한글 이외의 문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방법의 총칭,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중세 문학은 새로운 문학 갈래가 생겨나고 새로운 자자층이 등장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중세 전기에서 무신 정변과 몽골의 난을 기점으로 인해서 무신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몽골의 세력을 업고 나서 또 세력이 득세하는 고문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에 반발하면서 지방에서 이제 향리 출신으로, 그리고 이제 뭐였지? 그 과거 시험을 가지고 급제를 하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문학 담당층,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신진 4대부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학, 여기 나오죠? 새로운 작자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문학 담당층이 변하게 되었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이거는 바로 이제 중세 후기로 넘어가는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정, 갈래, 향가가 등장하고, 향가, 그렇죠? 여기에 한문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향찰이라는 차자표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향가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한시를 비롯한 한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육두품 있죠? 아까 삼국시대 중세 전기의 육두품, 특히나 최치원 같은 그러니까 육두품의 대표는 최치원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한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서정 갈래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갈래잖아요. 특히나 육두품 집단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로 인해서 자기가 아무리 높게 올라가고 싶어도 높게 올라가기가 어려웠죠. 선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좀 어중간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 마음속의 염원, 그런 인식, 자기의 고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시만큼 좋은 게 없었다. 그래서 한시 문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향가나 한시를 비롯한 아무 문학이 그치 이거 다 한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문학인 거예요. 자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와 그리고 이렇게 쭉 나뉜 거죠. 경기체가와 시조.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신진사대부들이 자신의 뛰어남을 아까 말했죠.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들과 다르게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등장했기 때문에 자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바로 경기체가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뭐 시조라든가 또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한 새로운 문학 갈래가 등장한 시기. 이 앞 시기가 바로 이제 중세 전기를 말하는 거고 뒷 시기가 바로 중세 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이를 각각 뭐라고 하는 거죠? 중세 전기. 그렇죠? 요 앞에 부분 여기가 중세 전기더라. 중세 전기는 언제부터 언제더라? 삼국시대부터 고려 전기까지. 왜 문학 담당층이 동일하기 때문에 육두품에서 문벌 기적으로. 그리고 여기 나오죠. 경기체가 시조, 가사를 비롯한 새로운 문학 갈래가 등장한 시기. 이게 어디라고? 바로 문학 담당층이 변했다. 바로 중세 후기를 말하는 거구나. 신진사대부로부터 쭉 이어 살림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 그래서 중세 후기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한번 볼까요? 프린트에서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우리가 문학 교과서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중세 전기의 문화 볼까요? 특징, 전체적인 특징을 먼저 볼까요? 차자표기 그렇죠? 한자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게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어요. 보편적이에요. 중세는 중세 보편주의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글자인 한자가 들어왔다라는 게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한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가지고 우리말 표기를 하는 글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차자표기. 그리고 차자표기의 대표적인 거에는 구결, 이두, 향찰이 있지만 특히나 향찰을 이용해서 표기한 향가가 널리 장착이 되었다. 널리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당연히 한문으로 글을 쓰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주요 작가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죠. 특히나 누구였어요? 신라에서는 육두품 최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교 가 또 공통의 종교인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게 중세 문학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한문으로 글을 쓰는 주된 문학 작가층, 문학 담당층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말에 찍으니까 발음이 뭔가 안 되는군요. 선생님 아까부터 아침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잠을 잤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구려. 어쩌면 좋죠? 그래도 말을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공통의 글자인 한문 그리고 공통의 종교인 불교가 등장하는 게 뭐라고 했죠? 중세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고 한문 문학의 전범을 받아들이면서 한문 문학의 어떤 예시들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편성을 중시하는 문화. 이게 바로 무엇이 어떤 어떤 시기의 특징이라고요? 바로 중세의 특징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중세는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할 때 보편주의 지배자나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민심을 얻어야 그 피지배층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배층 입장에서는 더욱더 생산력이 올라가잖아. 더욱더 국력이 증가하게 되잖아. 더 큰 이익이지. 이런 식으로 지배하는 원리. 이게 바로 중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볼까요? 중세 전기문학의 관례와 흐름을 정리해보자. 중세는 한문의 등장이 특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글자를 빌려서 표기한 차자표기. 차자표기가 3개가 있다고 했죠. 이두, 구결, 향찰 중에서 향찰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향가가 널리 창작됐으며, 그러니까 중세는 전부 한자로 한문이 들어왔다는 그 한문으로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신라에서는 특히나 통일신라에서는 육두품 계층이 한문을 잘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문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능력을 갖춘 이들이 주요 작가층으로 등장했다. 육두품. 그리고 우리가 중세 역시 공통의 종교인 불교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문 문학의 전범을 받아들이면서 모범되는 작품들을 받아들이면서 보편성 중세 보편주의 그렇죠? 중시하는 문학을 추구했다. 자, 이 시기의 문학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한 고대 문학. 그렇죠. 여기 나와 있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더욱더 우월하다라고 말했던 고대 문학이랑 구별되는 특징이다. 어떻게? 보편성을 중시한다. 보편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게 바로 중세 보편주의의 지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지배했다고? 공통의 글자인 한자를 가지고 한문을 가지고 그리고 공통의 종교인 불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와 한문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중세 전기 문학의 특징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한문이 들어왔으니까 한문 중에서 우리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 방식을 활용한 뭐가 나왔다고요? 바로 그 중에서도 차자표기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두, 구결, 향찰 중에서 향찰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향가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놨죠. 정리해놓은 거를 먼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 전기 문학 중에서 향가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해요. 향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여기다 다 이제 넣어놨으니까 이 정도만 고등학생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향가라고 하는 거 우리 한자를 보시면 향가 같은 경우에는 고향 향자거든요. 고향의 노래라고 우리가 이제 그대로 풀이를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향의 노래 무슨 소리지? 자,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신라의 노래구나. 이제 이런 뜻을 우리가 향가라고 하는 거구나. 자, 향가는요, 표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글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것을 차자 표기법이라고 했죠? 특히 어떤 글자를 빌렸어요? 바로 한문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표기를 한 거였어요. 한자를 가지고 표기를 한 것을 우리가 차자 표기라고 했죠. 자, 이렇게 글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것을 차자 표기라고 하는데요. 차자 표기에는 이두, 구결, 향찰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향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향가구나 라는 겁니다. 자, 향찰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표기하는 방식을 향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을 빌려서, 음을 빌렸다, 차 빌리다 했죠? 빌리는 거, 이건 글자를 빌리는 거고, 음을 빌렸으니까 음차라고 하고요. 음을 빌리는 방식을 음차라고 하고요. 뜻을 빌리는 방식을 우리가 훈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선생님이 이제 이 사고체 향가를 설명하면서 이 향찰의 음차와 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향차는요, 이제 의가 뭐냐면 최초에 정형화된 서정시라는 거예요. 가장 이제 처음으로 나온 형태가 정해져 있는, 보시면 알겠지만 4구체, 8구체, 19체라는 어떤 형태가 있죠. 형태가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서정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 시대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총 25개의 이제 향가가 남겨져 있어요. 상북요사라는 책에 14개가 실려져 있고 균여전이라는 책에 11개가 실려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거는 상북요사에 담겨져 있는 14개만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형식을 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4구체, 8구체, 19체로 나누어지죠. 자, 4구체, 8구체, 19체가 어려 보이지만 4구체는 사행의 형식, 4줄짜리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것은 여기 쭉 나와 있지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서동요가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4구체는요, 4줄짜리의 향가라고 보시면 돼요. 짧기 때문에 민요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사구체의 가장 대표적인 향가로는 서동요가 있어요. 자, 서동요를 보시면 자, 왜 사구체일까? 하나, 원문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자를 빌려다가 표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노래였다는 거야. 이런 노래였는데 당시에는 글자가 없었죠? 근데 이제 한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한자가 있으니까 한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불리던 노래를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서 맞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고 노래를 막 부르고 다녔는데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이 너무나 특이했다라는 거죠.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차자 표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특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향가가 발견이 됐을 때 사람들은 지금의 방식, 지금의 이제 한문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풀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차자 표기 방식이기 때문이죠. 한문의 표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중국의 표기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아까 글자의 뜻을 빌려서 표기하는 차자 표기 방식을 훈차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글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것을 음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선화공주님 노래하고 있는 서동요에서 바로 차자 표기 방식을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크게 선화공주준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한자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게 착갈선자, 꽃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자를 그대로 읽어놓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 현대로 풀이하면 선화공주님은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제 막 분석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선화공주 이거는 한자의 뭐예요? 선화공주라고 하는 한자의 음을 그대로 빌려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자 음대로 그대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도 역시 한자의 음을 그대로 빌려서 표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특이한 게 이 주라는 거야. 임금 여기 보시면 임금 주자인데 보시면 임금주라고 했죠. 선생님이 임금주라고 했는데 자 그냥 우리가 한자를 읽는 방식대로 읽으면 선아 공주은 이렇게 공주주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얘는 해석을 해보니까 선아 공주님은이라고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주라고 하는 한자에서 임금이라는 뜻을 빌린 거겠어요? 뒤에 주라고 말하는 음을 빌린 거겠어요? 바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이 현아공주라고 하는 여기 임금에 들어가는 임자 있죠. 요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요 앞에 거를 따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앞에 거를 따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자의 뜻을 빌려서 표기를 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아공주님은 이라고 하는 요거를 한자로 한자를 빌려 가지고 이거를 현아공주님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썼냐? 냐면 선아 공주는 그대로 음을 그대로 한자의 음을 빌려서 그대로 쓴 것이고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한자에서 뜻을 빌려가지고 뜻에 해당되는 임에 해당되는 것을 빌려다가 딱 쓴 것이지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은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자의 음을 빌려서 쓴 것이지. 알겠죠? 한자의 음을 빌려서 쓴 건 음차, 한자의 뜻을 빌려서 쓴 건 훈차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음차 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식 형태소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라든가 이렇게 자 주격조사라든가 그러니까 는, 이가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쓸 때는 한자의 음을 빌렸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한자의 한자의 뜻을 빌렸다라고 할 때는 실질 형태소 그러니까 진짜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왜 안 써지지? 실질 형태소 그래서 한자에 진짜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는 뭐 엄마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한자에 보통 뜻을 빌려서 표기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동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선하공주님은 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하공주는 글자 그대로 읽는 한자를 그대로 읽는 음을 가지고 와서 표기를 했고요. 뒤에 이게 이제 특이한 거 한자의 뜻을 빌려서 표기한 훈자의 표기 방식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글자를 빌려가지고 글자의 음을 빌리든 글자의 뜻을 빌리든 한자의 음을 빌리든 한자의 뜻을 빌리든 이니까 전부 다 차자표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이 이제 서동요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서동요가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향찰 표기 방식을 물어보는 데서. 그래서 이제 서동요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구체가 있어요. 바로 팔행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4구체에서 8구체로 이제 변해 갔다가 이제 8구체에서 점점 길어져서 10구체로 변해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구체 같은 경우에는 4구체에서 10구체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 형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팔행의 형식, 모죽지랑과 처용과 같은 게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보죠. 모죽지랑과 같은 경우에 어때요? 몇 줄로 돼 있죠? 이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래서 8구체 향가라고 하는 겁니다. 8구체 같은 경우는 4구체가 두 개가 합쳐진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구체 향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구체에서 10구체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적 형식이다. 이제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10구체 향가요. 10구체는요, 10행의 형식이에요. 10줄로 이루어졌겠죠. 또 전형적인 서정시로서의 형식미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19체 한과 같은 경우에는 10줄짜리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교과서 176페이지를 펼치시면 찬기파란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찬기파란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보시면 역시 19체 10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1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9채 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8구체처럼 4구체하고 또 그리고 4구체 4개 더하고 마지막에 2개 이렇게 합쳐졌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보죠. 19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형식이 여기 있죠. 여기에 앞에 부분. 그래서 여 밑에 두 줄짜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낙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낙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19채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9채가 조금 정연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낙구의 가장 첫 어절, 이 낙구의 가장 첫 어절을 보시면 막 이런 식으로 감탄사를 써서 자신의 정서를 집약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낙구의 첫 그 어절에 감탄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서를 어떻게 집약했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다라고 봐서 이제 19채 한가를 가장 이제 좀 형식이 좀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정제된 형식이고 형식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좀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걸 보시면 제 구행의 첫 머리, 그러니까 낙구이죠. 낙구의 첫 머리에 감탄구가 있다. 아하, 뭐 보통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 시가의 형식적인 특질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한가 중에서는 19채 한가의 그 낙구 부분이 시조에서 보시면 3, 4, 3, 4 그리고 3, 4 3, 4 그리고 3, 5, 4, 3 이런 식으로 시조가 돼 있죠. 초장, 중장, 종장 여기에 대부분 뭐예요? 감탄사가 오게 되죠. 그시죠? 아시죠? 감탄사가 오게 되는 요 전통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 후의 시조. 그리고 이제 가사 중에서도요. 나중에 이제 가사 중에서도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시조의 마지막 여기 3543으로 끝나는 이렇게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로 끝나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게 밑에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게 끝나는 형식의 가사 중에서도 정격 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격 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이 딱 정연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식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제 변격 가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정격 가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에 보통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좀 안정돼 있을 때요. 약간 그럴 때 이제 정격 가사 형식이 딱 밑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변격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나라가 좀 혼란스럽겠죠. 임진왜란이나 이런 전쟁을 겪고 나서 이제 그럴 때는 사설이 조금 흐트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 뒤에 요 글자를 좀 많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정격가사 같이 딱 지켜진 요 부분 마지막에 3543을 지킨 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여기 19채 한가의 전통을 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되는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19채 한가 같은 경우 쭉 내려와서 아으 뭐 이런 게 된다고 있잖아요. 아야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낙구의 첫 어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죠. 낙구의 첫 어절에 이렇게 아으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집약한 부분이 있더라. 19채는 4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 낙구에 두 줄짜리가 있는데 거기 이 첫 어절에 보통 이렇게 감탄사가 오더라. 정서가 집약이 되더라. 근데 시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특히 종장 마지막 초장, 중장, 종장에서 초장, 중장, 종장에서 여기 요 부분 여기에 요 앞부분에 보통 이렇게 감탄사가 오더라. 어집어 아이야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역시 감탄사로 자신의 정서를 집약하더라. 19채 한가의 전통이 이어지더라. 이런 거를 아시라고요. 그리고 가사 같은 경우에도 이 마지막에 쭉 이어지다가 시조처럼 3543으로 끝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형식을 딱 지킨 요것을 바로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했죠. 특히 정격 가사처럼 이렇게 형식을 딱 지킬 경우에는 마지막 요 맨 밑에 요 부분이 시조에 여기처럼 종장의 첫머리처럼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고 해줘서 아모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감탄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9채 한가의 전통이 밑에 그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하는 그 전통이 19채 한가, 시조 종장의 첫머리, 그 정격가사의 요 첫머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시가의 형식적인 특질.
말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체 한가의 대표적인 게 뭐 창기파랑가, 제망매가 이런 작품들이 있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려나 화랑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시 중세라고 했죠? 중세는 뭐였어요? 중세 보편주의, 중세를 지배하고 있는 공통의 종교 뭐예요? 불교라고 했죠?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승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승려, 화랑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승려나 화랑 같은 분은 바로 지도자 집단, 지식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가 같은 경우에는 향차를 가지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자를 가지고 이리저리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쓸 수 있어요? 한자를 제대로 모르거나 이러면 쓸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은 이렇게 한자를 자유제대로 쓸 수 있었던 뭐 승려나 화랑 같은 지식인 집단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이제 교과서 200페이지를 펼치면 조금 이제 내용이 수월할 거예요. 볼까요? 한가의 형성과 전개, 한국 문화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되는 정영시가, 그렇죠? 나왔죠, 선생님. 한국 문화에서도 처음으로 나오는 정영시가라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서정시라는 의가 있다. 그게 한가다. 우리 한가를 표기한 방식은 바로 향찰이다. 그렇죠? 행의 수에 따라서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로 나뉘게 되더라. 특히 이제 4줄짜리 민요의 형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본다는 거. 그리고 사구에서 19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이 바로 8줄이라는 거. 특히 이제 중요한 건 10줄짜리죠. 10줄짜리 19체는 전형적 서정시로서 형식미를 딱 갖추고 있다. 형식이 딱 정연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의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 구행의 첫머리에 쓰인 감탄구, 선생님 얘기했죠? 4줄, 2줄, 마지막 2줄 낙구라고 하는데, 이 낙구 2줄에 나오는 요 첫머리, 요 감탄사, 이게 우리 시가 형식의 전통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진다고 했죠? 19체 향가의 요 앞에 낙구의 첫머리, 이거 시조에서 종장의 앞에 오는 감탄사, 뭐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특히 가사 중에서도 밑에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정격 가사 요 첫머리, 여기하고 연결되는 전통 을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한가 같은 경우에는 고려 전기까지도 향유가 되었어요. 고려 전기까지 향유가 되다가 나중에 고려 후기까지도 약간 명맥을 유지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한자를 가지고 뭐 빌려가지고 뭐 글씨를 쓰고 향차 어렵지 않아요? 어려요. 너무 어려. 그러니까 사용하기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널리 쓰이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훈민정음,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 훈민정음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 우리말을 완전히 잘 표현할 수가 있었죠. 훈민정음이. 그러니까 없어지게 된답니다. 한가는 좀 생명력이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쓰기 어려워. 그러니까 올해 뭘까요? 현재는 삼국유사와 균여전에 실린 작품이 전해진다. 총 25개인데 삼국유사에 14개, 그 균여전에 11개가 전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보통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져 있는 14개예요. 그리고 서덕여, 풍여, 허나가, 도솔가 등이 바로 4구치 4줄짜리고, 모죽지랑가, 처용가 등 2편이 바로 8줄짜리이고, 창기파랑가, 제망매가 비롯한 나머지들이 모두 10줄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3대목과 같은 한 가지 편찬 기록이 있으나,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이제 진성 여왕 때 이제 왕명으로 이제 뭐 위용과 대구 화상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진성 여왕이 역대 한가를 모아서 책을 편찬하고 한번 너네가 책을 딱 만들어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목이라고 하는 그런 한가를 다 조사해서 모아놓은 것이 있다라고 전해지고만 있어요. 이제 그랬다. 3대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한가를 적어놨다. 그래서 한가를 다 모아봤다라고 하는 말이 삼국사기에 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은 그게 밝혀져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죠. 자, 3대목 같은 경우에는 왜 3대라고 하냐면, 우리 거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3대라는 것은 신라의 상대, 그리고 신라의 중대, 신라의 하대를 전해지고 있는 한가를 모두 모았다라고 해서 3대, 세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요.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중세 전기가 여기까지예요. 자, 볼게요. 자, 중세 기본적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 역시 프린트로 다 줬죠. 그래서 그 프린트 부분을 먼저 보고 교과서 내용을 같이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봅시다. 자, 한문문학과 구비문학,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의 한문문학과 구비문학을 보는 거예요. 자, 한문문학, 선생님 중세는 역시 뭐에 등장? 한문의 등장이라고 했어요. 중세 보편주의, 그러니까 한문을 가지고 와서 아까 시는 한시가 적혔겠고, 그리고 한자를 가지고 쓰는 향자를 가지고 쓰는 향가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한문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도 한문 문학이 발달을 했겠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채치원. 채치원은 뭐였어요? 우리가 육두품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두품이 뭡니까? 우리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신분 제도죠. 자, 신라 시대에는 골품 제도라고 해가지고 뼈의 등급을 매겼어요. 뼈의 등급. 여러분들 뼈의 등급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뼈의 등급이 어떻게 돼요? 여기인가? 자, 뼈의 등급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 옷 입는 것도 다르게 있고요. 그리고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제한을 뒀어요. 굉장히 짜증나죠. 자, 제일 짜증나는 게 누구였겠어요? 바로 육두품이었겠죠. 자, 진골과 성골은 아예 뭐 완전히 이 사람들은 지배층이기 때문에 뭐 그냥 올라가고 뭐 이제 정치인 하고 막 왕 되고 막 그랬지만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만 조금 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조금 넘으면 내가 지배층이 될 수 있는데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아창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관등에서 여 위로 더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여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애초에 안 돼. 넘어갈 게 이렇게 많아. 막 그렇게까지 막 안타깝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여기 딱 걸쳐져 있는 사람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나오면 내가 여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나오면 여기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쉬움이 좀 남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했어요. 조금만 가면 넘을 수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육두품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로 채치원이 있죠. 그래서 세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어요.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가서 시험을 보라고 아버지가 막 떠밀어가지고 빈곤과라는 데 급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빈곤과라는 것은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본 뭐 과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거기 가서 급제했다는 것도 대단해요. 거기 가서 또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벼슬길에 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가 격황소서라고 하는 이제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제 격황소서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제 뭐 이거는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난을 일으켰는데요. 그 황소에게 항복을 해라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글이었는데 그 글이 너무나 명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격황소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황소를 격퇴하는 글인 거죠. 황소라는 사람을 격퇴하는 글, 물리치는 글. 그리고 토황소 경문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써가지고 당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죠. 그래서 난 되게 잘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역시 당나라에서도 외국인이죠. 신라인이기 때문에 그러게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출세하고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난 다시 신라로 가야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신라에서 뭔가 달라질 거야. 근데 역시 신라에서도 안 달라져. 왜냐? 신라에 갔지만 난 육두품이기 때문이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육두품의 대표적인 채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런 괴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잘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시를 많이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서정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두품이 이렇게 한시, 서정시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배웠던 작품 중에서는 이제 뭐 제가야산 독서당 같은 경우 뭐 추하의중 이런 작품들이 있겠죠. 특히 제가야산 독서당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인가세살과 단절하고 싶다. 난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채치원 육두품이 얼마나 좌절감에 휩싸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였으니까 당시에 위에는 발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발해에서 양태사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걸 썼냐면 야청도의성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이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많이 만나는 작품이에요. 밤에 이제 다다미 소리를 들으면서 도의성 다다미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거라든가 또 고려에서는 고려로 오게 되면 정지상의 한시 우리 배웠죠. 정지상의 한시 중에서는 송인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이별을 하는 내용의 작품이었어요. 이런 작품들, 이런 한문 문학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한시로. 그래서 문학성이 아주 뛰어나고 새로운 창작의 원천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 적어놨죠. 채치원의 격황소서 같은 경우에는 중세, 그러니까 우리 중세라고 하는 한자 문명권에서 아주 규범적인 문장을 잘 구사했다라고 보죠. 특히 격황소서 같은 경우에는 변려문이라고 하는 변려문이 뭐냐면 짝을 이루는 한문의 형식이거든요. 이제
그걸 굉장히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문의 형식을 아주 잘 활용해서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세 규범적인 문장을 구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시로서는 신라의 최치원, 육두품, 그리고 발해 양태사, 아까 야청도의서, 고려 정지사 송인이라고 하는 한시, 한문으로 된 시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서정. 알겠죠? 그리고 이제 구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앞전에 이제 그 고대 문학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고대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설화, 옛 이야기 중에서 고대에서는 무엇이 있었죠? 신화, 신비한 이야기, 그리고 전설, 그리고 민담 이렇게 있었죠. 옛 이야기를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옛 이야기를 설화라고 하는데 그 종류의 신화, 전설, 민담이 민요라고 썼네. 민담이 있어. 왜 이럴까요? 선생님 점점 민담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대 시기에는 뭐였어요? 신비로운 이야기인 신화가 먼저 나왔었죠. 자기중심주의라고 했죠. 우리 부적이 5월에.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고대에서는 뭐든지 이제 그렇게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신비한 이야기. 그래서 초월적이고 비범하고 고귀한 혈통 이런 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봤다면 이제 조금씩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어떤다고 했어요? 객관적이고 약간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죠. 아무리 위대한 혈통을 가진 존재여도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전설과 민담이 이제 발달하게 됐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상북사기, 이제 상북사기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로 가게 되면서 문벌 귀족이 대표적인 상북사기 김부식이 썼고요. 그리고 상국유사라는 이련이라는 승려가 썼죠. 자, 이런 것에다가 이제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화보다는 뭐가 더 많이 실렸겠어요? 바로 전설과 민담 같은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로 쓰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는 전설과 민담이 실렸고 거기에 통해서 우리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작품의 전승과 창작이 활발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볼까요? 한문문학과 구비문학이 중세에도 발달했어요. 중세의 기본적인 문장을 교사했다 쳤죠. 아까 사륙, 변려문을 아주 잘 썼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한문을 이용한 글을 아주 잘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세의 기본적인 문장을 구사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에는 우리가 격항소서인데 우리가 토항소 경문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세 전기에 한문 문학의 수준을 잘 드러낸 선문이다. 그리고 신라 시대로 오게 된 최치원은 뭐였지? 육두품이었죠. 특히 어떤 작품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제갈산 독서당, 추야의중 같은 것들을 썼다. 그리고 발해 양태사 같은 보는 야청도의서 밤에 듣는 다다미 소리 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감정,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 고려 정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거 송인이라는 작품이 있죠. 역시 그리워하는 것이 이별을 통해서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자신의 서정을 표현한 한시 작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문학성이 뛰어나 역시 한시, 그렇죠? 이거 중세는 뭐라고 했어? 한문의 시대, 알겠죠? 그러니까 한문을 가지고 쓴 한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 작품 가운데는 오늘날에도 널리 일으키거나 새로운 창작의 원천을 제공하는 작품이 있더라. 중세 전기의 구비문학 양상, 구비문학으로 넘어갔죠? 구비문학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설화, 옛 이야기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신화, 전설, 민담 중에서 이제 전설과 민담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상북사기, 고려 시대의 문벌 귀족이었던 김부식이 썼던 상북사기라는 곳에 우리 전설과 민담이 많이 실려져 있더라. 삼국유사 이련이라고 하는 승려가 썼는데요. 역시 이 역사서에서도 이렇게 전설과 민담이 실려져 있더라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세로 가면서 구비문학이 이렇게 전승되고 창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에 이제 그 고대 문학에서는 신화가 중점적이었다면 점차 이행기에서 전설과 민담으로 가서 중세에는 전설과 민담 위주로 이런 식으로 역사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 중세 전기 문학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밑에 있죠. 중세 후기 문학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